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9월 7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일파만파,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고발장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MBC 뉴스타파 보도를 두고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만나보고,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입장,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봅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김용남 전 의원, 천하람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권기행, 오늘도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 떠나봅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청취자 여러분,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시작합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그리고 국회방송 김지수 앵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지수를 화끈하게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구민주 기자님, 각 당에 특히 민주당 출입하시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이낙연 캠프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보도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오후 K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9시 뉴스에서 추가 보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텍스트 기사가 실렸어요. 네. 검찰이 구속 수감돼 있던 한 사업가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압박한 의혹이 일단 그 텍스트로 보도가 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KBS가 지난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트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취재한 내용이 단독 보도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준석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때 이준석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했는데요. 2017년 2월 해외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호출을 받아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씨는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때 이 씨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인 강력부의 김모 검사가 구속 직후부터 자신의 혐의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한 압박성 조사를 지속했다는 건데요. 네. 이 회유 발언 들어보면 영화 대사 같아요. 성남 유력 인사들과 친하던데 편하게 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회유를 하다가 또 이 유력 인사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이제 명시하진 않고요. 유력 인사 누구냐고 이 씨가 물었더니 축구 좋아하는 분 있지 않느냐. 당시 이제 성남 FC 구단주였죠. 이재명 시장이. 그리고 SNS를 자주 하는 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사실상 이재명 시장을 지목해서 압박성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씨가 끝내 잘 모르겠다고 하자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당신 탈탈 털어서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가족들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라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 같아요. 아하하. 네. 예. 이 씨가 검찰 압박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부당한 수사 기소를 해서 고통받았다. 이렇게 그 사업가 이준석 씨가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구 기자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네. 그 영화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영화입니다, 이거.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이준석 씨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이준석 씨가 알고 있는 그런 검찰과는 결이 다르다.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집에 가야지. 이런 내용들. 물론 이것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네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죠.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만 같은 인물인데요. 네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서신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이 씨가 검찰의 압박에 응하지 않자 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지금 이 내용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 사건을 뒤늦게 다시 기소를 합니다. 네, 검찰 캐비넷에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캐비닛 사실은.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옆에 수사관도 만류를 했다. 지금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회사 본인 회사 주식을 담보로 A 중소업체에서 20억 원을 빌립니다. 네. 20억 원을. 그런데 이 담보 주식 중에서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매도를 하는 거죠. 네,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A 업체 대표는 왜 팔았냐. 이거 잘못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만 주면 이제 주식이 많긴 한데 이 80만 주 중에서 30만 주를 판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이제 50만 주잖아요. 네네. 그 50만 주가 한 주에 한 17,000원쯤 하나 봐요. 네. 그러면은 대략 한 8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뭐 그러면 충분히 돈이 그러면 충분히 있는데. 그렇죠. 이제 20억 원을 빌렸는데 이제 남은 주식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85억 원인데 네. 이것을 지금 고소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죠. 결국. 이건 무혐의입니다. 이거는. 예, 무혐의가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기소를 합니다. 다시 그 말씀하신 캐비닛 사건을 다시 꺼내서 기소를 하고 다시 또 이게 무죄 처리가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네요. 법률가들이 예, 뭐 보기에는.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도에 폭행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증거 부족으로 2014년과 16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기소를 하고 또 네. 다시 이것도 이제 무죄가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그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뭐 어머님 이준석 전 대표 어머니 식당 사건이 있습니다. 네. 식당에서 이제 식대 8,000원을 받고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회사 코마 트레이드였나요? 예, 그 회사에 이제 점심을 공급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 어머니가 아들 회사에 그 점심을 식당처럼 그렇죠. 운영됐다는 거죠. 점심을 예, 공급을 하는데 이제 식대를 8,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네. 이제 그 시세보다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비싸다. 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기소는 결국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건은. 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주장으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니가 2020년 1월에 사망을 하셨다. 아이고. 뭐 이런 가슴 내용들을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 이 사건은 말하자면 오늘 뭐 9시 KBS 뉴스를 보고 보다 더 상세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KBS가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검찰권이 기소 편의주의 즉 기소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그 표적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정보를 죄수 내지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거고 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다른 사건으로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압박을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검찰이 많이 사용하던 거고 이건 서울중앙지검 강력구에서 이루어진 일이네요. 네. 네. 네, 2017년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17년에서 19년 사이에 한 2, 3년간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7년에서 19년 사이면 17년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였고 네. 18년부터는 검찰총장으로 검찰총장. 계셨었던 네. 예. 그 시기네요. 예, 이때 어쨌든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 뭐 사실관계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검사가 죄수 내지는 피의자를에게 압박을 해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네. 까지가 오늘 KBS 9시 뉴스에서 보도가 예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제기됐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또 무혐의 3년 3개월 처분됐죠. 만에 무혐의 된 것도 나왔죠. 네. 자, 그러면 김모 검사나 검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취재진이 김모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해요. 마땅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수사를 했다는 해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네. 자, 또 검찰 얘기이긴 한데 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금 불리는 사람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네.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네. 이 두 명일 텐데 네.
여전히 오늘도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조금씩 언론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내일 기자회견 열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오늘 그 어떤 얘기들을 지금 김웅 의원이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그 정리를 하기 전에 살짝 그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네. 김웅 의원 그 2일 날 보도가 나갔죠. 9월 2일 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자료는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 자료를 넘겼다는 건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흘간 잠적을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당직자가 사퇴를 했다. 그 전달했던 당직자가 이런 네. 소문이 떠돌면서 이제 의혹이 증폭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6일 날 다시 이제 또 해명을 하는데 제보와 자료 대부분을 당에 전달을 했고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제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죠. 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또 어제 법사위에서는 녹취록이 나왔었죠. 네. 예, 고발장을 장제원 본인이 의원이. 만들었고 법리 부분에 있어서 손 검사에게 물어봐서 확인을 했다. 예,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가 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자료를 전달한 당의 실무자가 뉴스버스 제보자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네네. 노컷뉴스 인터뷰에서는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당에 전달을 했다. 지금 말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요. 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고요. 뭐 당에서도 김웅 의원을 향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공익제보를 했어요. 네. 그럼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조심스럽게 같아요. 하겠네요. 그렇다면 예. 내일 제보자는 어떻게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뭐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거나 하면 김웅 의원이 이게 이제 의정활동 중에 하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제보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이게 정당한 면책특권의 사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네. 수도 있어서 상당히 오늘 밤 내내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일단 생각을 김웅 합니다.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사의를 표할 것으로 이제 밝힌 바 네. 있습니다.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은 있는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라도 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김웅 의원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냐라면서 불쾌감을 좀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는요. 아까 안내해드렸듯이 이 소위 고발장이라고 추정되는 문건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 심지어는 그 사실은 주범처럼 이름이 적힌 당사자예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어서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서 캠프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위 그 잠행의 시간 또는 네. 이낙연의 시간을 가졌던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나요? 네, 경쟁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 당원들에게 실망을 산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요. 네.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본인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겠다. 네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특히 또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좀 자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도 이제 충청 지역 그 네네.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생각해 보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충청에 거물급 정치인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청 지역 출신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30%를 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지율 회복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은 일단 지금 자신으로 향했어야 할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포기로 결정된 데 의해서 아픈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이번에 충청권 권리당원 중에 절반가량이 투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50% 안팎에 불과했는데요. 이거는
19대 대선 당시 76% 이상이었던 투표율에 확실히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묻혀있던 정책을 부각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지난 이낙연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였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던 그 시점이 이제 백제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언급 또 무료 변론 의혹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제 피로감이 늘었던 걸로 자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자신에게 실망의 투표를 포기한 당원들의 표심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묘한 여운, 뉘앙스가 있는 말을 남기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권자 절반이 투표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투표를 포기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대로라면 진다. 네. 이게 이제 묘한 여운이 남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검증의 시간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아니다.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 고발장 문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냥 거론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발장 내용, 어제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요,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황희석 최강욱이 이를 받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주범인 것처럼 그 소개가 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입니다. 네, 보통은 어느 지역구 출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초선이라 예. 아직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안양시 동안구 갑 동안입니다. 동안갑입니다. 네, 민병덕입니다. 예,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얘기 꼭 하시던데. 동안갑입니다. 아니요. 네. 네. 이거 어제 이렇게 보도된 고발장은 다 읽어보셨죠? 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조금 뭐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왜요? 제가 이렇게 타겟이 됐구나.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네네.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네. 야, 이렇게 저를 엮어놨구나. 네. 이게 이제서 드러났구나. 네. 실은 일반인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조사도 받아봤고, 네. 그리고 제 이제 관련됐던 사람들의 네. 판결문이 막 유출도 되고 네네.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이건 아닌데 네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고발 문건들을 보면서 네. 야,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엮는다면 네. 얼마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힘들겠나. 네네네. 변호사인 저도 국회의원 저도 이렇게 당혹스럽고 네. 정말 그 피가 거꾸로 솟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왜 피가 거꾸로 솟는지 이 고발장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증의 대상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발장 내용의 핵심은 보면 채널 A 그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그다음에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민병덕 의원이 소위 제보자 X를 사주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였다. 여기에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은 민병덕과 함께 공모한 거다. 제보자 X를 움직여서 이런 보도를 나오게 한 거는 민병덕이 주역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민병덕 의원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사실은 4월 3일 날 이게 이제 문서가 4월 3일 날 전달을 됐다고 하는데 4월 3일 날 실제로는 또 다른 고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최경환 부총리라고 있죠. 네, 옛날 박근혜 최경환 정부 때. 부총리가 신라젠 사건과 연결됐다라는 네. 그런 MBC 보도가 4월 1일인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물론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일 날 보도가 났는데 4월 3일 날 네.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본인에 대한
4월 3일 날 고발장이 접수되고 4월 6일 날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고 예. 4월 7일 날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는데 예. 4월 7일 날 추가 고발장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민본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총지휘한 사람은 민병덕이기 때문에 민병덕을 조사해야 된다. 네네. 그것도 총선 전에 조사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총선 전은 여기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4월 7일 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4월 3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서초동은 굉장히 산말사초에 바빴더라고요. 3월 31일 날 MBC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보도를 했고요. 4월 1일 날 MBC가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사건 후속 보도했고요. 4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 대검 감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4월 3일 날 소위 지금 얘기되는 소위 청부 고발 사건의 문서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걸로 보이고 같은 날 4월 3일 날 본인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 부총리에게 고발이 됐었다. 야, 이게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엄청 바빴어요. 그 내용을 예. 보면은 이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추가 공범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민병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어쏘 변호사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는 민병덕 변호사의 지시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주범이세요 지금 민 그럼요. 의원님이. 큰 이득을 얻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므로 네. 이렇게 하면서 민병덕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민병덕을 엮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랑 4월 3일에 이 고발 사주 사건에 네, 이 이게 문건. 기본 구도가 같은 거죠. 네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민변에서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하고 민변 출신이자 정부 여당에서 활약했던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매우 가까운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까우세요? 최강욱 지금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은 제가 이름만 알고 있었고 네네. 의원 돼서 동료로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료로서 지금 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서 잘 알고 있는 거고 네네.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은 민변 선배이시죠. 그래서 네. 민변에서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러저런 활동들을 같이 했던 분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다 아셨나 봐요. 적어도 이 문서를 쓰신 분은.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걸 보면 4월 3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3만 4초에 서초동이 굉장히 바빴다. 서초동이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검찰이 뭔가 4월 3일을 전후해서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고발한 고발장에도 민병덕을 축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민병덕의 사주를 받고 누가 움직였다. 여기 내용도 민병덕이 사주에서 제보자를 움직이고 최강욱, 황희석과 함께 먼 일을 벌였다. 4월 3일을 전후해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민 의원님께서는 뭔가 검찰이 그때 조직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렇다. 그렸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때는 근데 4월 3일이면은 선거 운동 기간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저 피를 거꾸로 쏟게 했던 게 예.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 아, 네, 맨 이렇게 끝에 있습니다. 돼 맞아요. 있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4월 13일이 선거였나요? 4월 15일. 야, 4월 15일이 선거였군요. 예. 그 선거 전에 압수수색이든 뭐든 잡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근데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총선에 앞서 그때 고발장이 들어간다 한들 총선 전에 무슨 처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의 반론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후보들 중에 예. 한두 명은 예. 총선 시작하는 시점에 압수수색 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미. 황운하도 그랬고 그렇죠, 김영배 그렇죠. 의원도 그랬고 네네. 이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법정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이나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압수수색 그 수사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네. 국민들은 죄가 있네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예. 자,
당 안에서요. 어제 법사위하고 오늘 지나면서 그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대응해 나가실 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국정수사 얘기도 있고 공수처에서 얘기도 수사도 있고 있고, 뭐 예.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당혹스러 하면서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팩트 파악이 사실관계.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팩트를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이나 그 지금 제보자 A로 나오시는 네. 그분들이 밝히면 되는 거고 네. 그 김웅 그 제보하신 분이 네. 그 지금 저쪽 당 국힘당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저기에서 사실 내용을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네. 범죄가 어떻게 정쟁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 범죄는 네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 오늘 보니까 이 입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갈려요. 윤석열 캠프는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음모나 그 공작의 음모나 어떤 기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느 쪽 발이 맞습니까? 아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네. 당에서. 네네. 김웅 의원 핸드폰에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기자 이걸 취재한 기자는 분명히 취재원이 국힘당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네. 계속 뭐든 공작이다, 여당의 공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야당 내부의 문제에서 터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이 고발장이 이 어쨌든 고발장 내용이나 최경환 전 의원의 그 우리 민병덕 의원에 대한 고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범으로 지목되셨어요? 그쪽한테? 왜 이렇게 지목을 딱 당하셨어요? 이제 제가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주장들을 매우 많이 해왔고, 네 여기도 뭐 검찰 공정수사촉구 TF 소속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그렇지만 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민변 활동을 하면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해왔죠. 네. 특히 이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네. 그러니까 김영준 부장검사 뭐 성매매 사건이라든지 뇌물 의혹 사건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고발을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왔고 특히 이 건에 있어서 엮은 것은 네. 제보자 X가 저의 변호인 제가 변호를 했기 때문인데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보자 X의 변호인은 맞는데 네. 제보자 X가 2017년에 네. 그 민사 사건에서 증거를 허위로 냈다는 이유로 예. 어쨌든 제보자 X의 대리인이었다. 예.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보자 X의 형사 항소심을 제가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 네. 사건을 무죄를 받았어요. 아, 네. 무죄 받은 사건 그 변호 도중에 네네.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TV에서 네네. 인터뷰도 하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를 괘씸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첫 듭니다. 번째는 민변 등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 얘기는 제보자 X를 전속 제복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속 제복군을 변호했던 변호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찍혔다 그쪽에 말을 하자면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놓고 뭔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네.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에 네. 민변 소속으로서 열심히 검찰 개혁을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후보로서 이것을 하면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다. 예, 라는 생각이 사건은 듭니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뜨거운 뉴스의 맛. 신장식의 신장 개혁.
네,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요,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캠프에 계신 장제원 의원이 관련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일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요한 건 최초 뉴스버스 보도에 없었던 내용이면서도 네네. 가장 결정적인 발언, 즉 윤석열 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김웅 의원 발언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발언이 나왔는데도 윤석열 후보를 의심하는 보도를 계속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예. 제 생각에 네.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네. 아주 특정한 의도와 예단을 갖고 기획을 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쪽에서는 우연히 취재를 하다가 그 텔레그램 방을 그 취재원의 텔레그램 방을 보면서 이 취재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연적인 계기로 취재가 된 게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취재 경위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취재를 한 이후에 이 보도를 하려는 어떤 기획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취재를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김웅 의원의 발언 같은 것도 기자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윤석열 네네. 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도를 강행했잖아요. 네. 그럼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견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의 입장, 홍준표 후보의 입장, 또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사건 따옴표 쳐서 묻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캠프 측 입장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일은 윤석열 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또 네. 윤 후보는 결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네. 단지 네. 오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것과 관련된 진실게임 공방만이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웅 의원과 전달을 받았던 우리가 모르는 제3자와의 일일 뿐 네. 윤석열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네. 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해명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 일과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은 그 어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네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당 측의 정부 여당 측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후보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신 건 없고요.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제기한 그런가요? 겁니다. 아까 네. 그 공약 발표 네. 전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도 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일부 검찰과 뭐 여당이 내내 해오던 일이다. 그런 정치 공작이다. 검사들이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예. 여권과 정치 검사들이 해오던 일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거기에 예. 정치 공작이라는 그럼 정치 공작이라는 건 빼고요. 여권과 일부 검찰들이 해오던 일이다. 네. 예, 그게 정치 공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취지인가요? 자, 저희의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단어가 좀 센데요. 네,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는 네네, 작년에 있었던 또 네. 허위로 드러났었던 네,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은 네, 해당 매체, 이 뉴스버스라는 신생 매체가 네,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네, 10건이 넘는 기획 기사를 하나씩 여론 추이를 보아가면서 풀었어요. 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이 네. 매체의 대표와 취재 기자는 방송 등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본인들의 취재에 근거했는지는 몰라도 어찌되었건 저희에게 확인받지 않은 여러 사실들을 취재 후기 형식으로 마구마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 방식이나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 보도가 있자마자
네.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감찰 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네. 대단히 신속한 움직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권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한 것, 즉 권언 유착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그것을 저희는 떠올리면서 여권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김재원 의원 말씀 들어보면 이게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제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렇다라고 딱 잘라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김웅 의원도 윤석열과 가장 최근의 말씀은 윤석열과 유승민을 다 죽이려는 내부의 어떤 정치적 모종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내부에서의 어떤 그 모종의 기획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김웅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뭐 해면 헷갈리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네. 제보자를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네. 김재원 의원 말씀은 그야말로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자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가 제보를 했던 네. 아니면 여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 제보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 진실 게임과 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그 연결고리만 끊으면 돼요. 네. 저희가 이 진실 게임에 엮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 고발장이 실제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의 형식을 갖춘 문서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김웅 의원이 또 당내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지 여부는 그거는 사실 규명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 후보와의 관련성은 없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 후보와 네. 거기서 연결고리가 없으면 네.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든 안 하고는 적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네. 그 진실게임과 저희는 연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뭐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취지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정치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어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윤석열 여러 캠프 측에서 가능성을 그렇게 열고 봅니다. 있습니다. 열고 예,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인데 네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예요. 네. 저희를 걸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관계 딱 하나입니다. 손준성 검사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줬는데 네. 현재 검사니까 네. 그 일이 있었던 작년 4월 현재 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 딱 하나의 사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혹을 더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홍준표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검찰 출신들은 다 안다. 총장과 소위 과거 범정 수사정보정책기획관 사이가 네. 어떤 사이냐. 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곳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총장의 개입이나 지시나 방조 없이 본인이 그런 단독 플레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네네. 자, 작년 1월 8일에 네. 윤석열 총장 주변 검사들을 싹 정리했던 이른바 1차 추미애 검찰 대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윤 총장은 지금 손 검사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네. 기존에 있었던 전임자 유임을 원했었는데 결국 인사가 나서 손 검사가 왔어요. 네. 그런데 이 고발장 전달이라는 일이 예. 4월 3일에 있게 됩니다. 석 예.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예. 윤석열 당시 총장이 본인 가까운 검사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다 제치고 굳이 대검에 온 지 석 달도 안 된. 그리고 이 수사정책정보관. 이 사람은 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검 차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상은 누가 그렇죠. 예. 예. 그 형식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제가 그래요. 그럼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시는 총장의 눈곽이라는 말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뒷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윤 총장이 정말 이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일을 네. 이렇게 먼 사람에게 또 김웅현이라는 별로 가깝지도 않았던 네. 그런 의원에게 시켜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당에까지 고발을 하게끔 할 일을 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 총장은 네. 당시에 윤 검찰총장은 네네. 수족이 다 잘려서 식물총장이란 말을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지금 우리 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손준성은 친윤이 아니다. 차장 직제상 차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지 직제상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1월 달에 본인이 1월 달에 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윤 검사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적어도 예. 이렇게 은밀한 일을 시킬 만할 만큼 예. 가까운 검사는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시킬 만큼 가까운 인사는 아니었다. 아, 이거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취지의 그건 저하고 말씀이신지는 상관없어요. 아, 그럴 일은 없습니까? 아니 그 손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저하고 관계없는 아, 관계없는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결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1997년 1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이인용 앵커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당시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 대우그룹,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쓰러졌습니다. IMF 체제는 2001년까지 이어졌고 학자들은 경쟁 만능의 능력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이 기간에 빠르게 우리 사회의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6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사태 당시의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의 125배. IMF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기성세대는 어깨가 으쓱했을 만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외환 보유고 수치는 가치없는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저력, 외환 스와핑 협약 등을 고려하면 외환 보유고 자체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률과 노인 자살률은 현재의 절망, 출생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산재 사망자 수와 양극화 지수는 현실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외환 보유고가 125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125배 증가했는지 돌아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날카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봅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네 분이 계시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 천하람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양김노조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김천노조로 김천노조 네 분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죠. 거의 뭐 모든 이슈를 지금 잡아 먹고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진짜. 예, 블랙홀처럼 항상 뉴스의 중심에 계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래서 우리 그 최재형 캠프에 계신 천하람 변호사님은 그게 항상 불만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맨날 특히 또 저희 야권에서 보기에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네. 이슈의 중심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 캠프를 비롯해서 네. 야권 주자들은 좀 몸이 달죠. 아무래도. 예.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어디 캠프 들어가셨어요? 최근에 아, 예, 들어갔습니다. 예. 어느 캠프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논란의 중심에 제가 마음이 한결 확 편해졌네요. 예, 발언권은 두 분 이번에 여기서만큼은 두 분 공평하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디 캠프 아직 안 들어가신 거죠? 저는 뭐 오란 말을 안 해요 일단. 이런 네, 그리고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으시고. 돈이 안 돼서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제안이 안 오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고. 네, 나머지는 지금 뭐 워낙 또 방송 많이 하고 계셔서. 신장식 변호사님이 나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용의가 아 제가요? 네. 아니 우리 제작진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래도 노 변호사님이 이 가운데 앉고 싶어 하시는 그거구나. 빅픽처가 있으셨네요. 근데 저 지금 하는 게 많아서 사실 여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성주 소장님은 정치발전 소장님은 정의당 내에서도 지금 대선 경선 시작했죠. 어느 캠프에 뭐 소속해 들어가셨나요? 예, 저는 정의당 내 뭐 지금 심상정 후보, 뭐 이정미 후보, 뭐 황순실 후보에서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요. 네, 김윤기 후보까지. 후보까지 네, 경선이 진행 중인데 저는 따로 뭐 당내 경선 캠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정책위 부의장 역할을 맡아서 네. 당직을 맡으셨고. 예, 아마 대선 정책이나 공약 개발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의당 후보들은 보면 공약 차이가 크지 않아요. 다 네. 기후위기 불평등, 기후위기와 불평등 이걸로 다 수렴돼 있던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당 색깔이 좀 너무 일원화돼 있죠. 네. 너무 뚜렷하네요 진짜. 예, 네. 기후위기와 불평등 이걸로 다 수렴돼 있더라고요. 예. 자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계신 분도 그 캠프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자 이거 어제 법사위에서는 쿠데타 내지는 건풍이다 아니면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찌라시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방송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 PD님이 절대 중립을 지켜라. 절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니까 확신적으로 좀이라도 말하면 큰일 난다. 하도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 하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특히 김웅 의원이 저는 가장 엑스맨 같아요. 엑스맨이냐 키맨이냐. 키맨은 절대 아니고는. 아니 민주당의 키맨일 수는 있죠. 아이고 그거 절대 아닌 것 같고. 일단 어쨌든 김웅 의원이 자꾸 말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약간 물타기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내일 8일이죠 내일이. 내일 내일 9시 기자회견 반. 한다니까 일단 그걸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어쨌든 김웅 의원의 말은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요즘 얘기로 보자면. 그분이 지금 멘붕이 온 것 뭘 같아요. 말을 할 때마다 내용이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요.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횡설수설. 이게 지금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멘붕이 오면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좀 당황한 것 같긴 해요. 압박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지금 네. 아마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치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다음에 검사에서 사실은 이제 나오신 지도 사실은 1년 좀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직 완전히 그 물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 이상해요. 예. 근데 이게 어제 예, 한 가지 제가 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어제 그 최재형 캠프의 조혜진 의원은 예. 사실이라면 쿠데타가 맞는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사실 정도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김웅 의원 제가 얘기한 거 좀 보니까 네. 이게 그 실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김웅 의원이 본인이 좀 개입하거나 뭐 다 쓰진 않았더라도 뭔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본인이 그것도 아니래요? 또 본인이 서론본론 결론 자기는 그렇게 안 쓰는데 본인은 그냥 메모만 해줬고 내용이 그러다 완전히 보니까 이게 잘못됐대요. 약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발장,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발장과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고발장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걸 좀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제 얘기를 김웅 하는 거. 의원이? 네, 김웅 의원이 예, 예. 제가 추측해 보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도 뭐 보면 무슨 대구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취해서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자 전화 받으면 안 된다라는 또 좋은 교훈을 주신 네, 그런 사안이고 네네. 내일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술이 이제 깼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유 그 정도 수치면 큰일 나죠. 말씀 끝나서 네. 저는 이게 조성주 예, 조성주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뭐 맞아 말씀 끝나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 시간 사이가 아니라 지금 벌써 한 그 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며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첫날 두 번째 날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이게 크니까 사람들이 아마 더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또 뭘 하신다는데 저는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이게 맥락을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쫓아가기가 좀 어렵게 말이 좀 바뀌는 것 정치적으로 같아요. 아마추어라서 그렇다니까요. 이분이 유승민 의원 때문에 사실 연기비 됐고 그 새 그렇죠. 보수당 들어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사실은 정말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송파에서 지역구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유승민 의원한테 좋은 결과일까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 여러 번 시그널을 줬어요. 네. 당신 말 똑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을 잘 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말 똑바로 하라고 했다. 내가 기억 잘하라고 했다. 이렇게 맞아, 또 유승민 의원이 그랬어요. 네, 말했거든요. 방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몰라요. 이분이 또 김웅 의원이 말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를 뭐 까면은 뭐가 좀 드러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의미심장을 했지만은 이제 공익신고자로 됐으니까 사실은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본인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입지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혼재돼 있어서 본인이 삼아있는 이걸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좀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 그 약간 이 후보님의 말씀이 가장 세고 보니까 여당 쪽의 정치 공작 아니냐 해오던 거 일부 검사와 여당 쪽이 평소 해오던 거를 계속 하고 있다.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봤죠. 사실은 채널 A 기자와 관련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누가 봐도 집권 여당 쪽의 공작에 가까운 그 뭐였죠? 그 VIK라는 회사로 해서 그 수천억을 사기 쳤던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이철 전 대표. 그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마치 무슨 한동훈 검사하고 기자 간에 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건이다. 아니, 근데 그런 또 걸 어떤 많이 캠프에서는 봤잖아요. 그 캠프에서 일부는 또 이거는 이 야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언지가 거기일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여지를 넓혔는데 후보님은 여당의 정치 공작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겁니까 이거?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원인이 없지 않죠. 없지 않다. 폭발은 거기서 됐을 수가 있죠. 근데 네네.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됐던 아니면 검찰이 됐던 뭐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사실은 집권 여당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하고 키워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공작도 없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가장 곤란한 게 이게 분명히 일부는 국힘 내부예요. 네네. 지금 뭐 김웅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입니다만 네네. 이게 가장 뉴스거리를 키운 게 당사자가 김웅 의원이에요. 횡설수설하면서 오늘은 이런 얘기하고 어제는 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발단이 거기이고 저쪽에서 키웠다 이 얘기랑 저쪽이 공작을 했다 이 얘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이 기회 포착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회 포착 얘기랑 공작이다라는 얘기는 엄연히 다른 얘기인데. 조성주 소장님. 근데 이제 저도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유력 대선 저쪽에 대선 후보가 악재가 생겼다 저쪽 당에 뭐 그래서 이제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침착하게 보면 이제 뭐 계속해서 김웅 의원이 저는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제보가 온다 자기한테 거기서 손준성 검사한테 지금 얘기되는 그 이름의 검사한테 왔는지 자기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 검사장급한테도 제보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온다는데 사실 이런 발언이 저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검찰과 어떤 조직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고발장을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썼냐도 나중에 밝혀지는 게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제보라는 것이 각 당으로 그렇게 조직 내에서 검사장급들에서 막 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지되는 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이 검찰과 뭐 소위 이제 공수처 이 과정에서 모든 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조직들이 네네. 굉장히 내부가 많이 흐트러져 있구나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아니, 그러니까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김웅 의원은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 그 발언인데, 예, 김용남 전 의원님. 김웅 의원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절대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단연코. 본인은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계속 전달할 코딩.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말도 충성해야 안 되는 됐다. 소리. 이런 얘기를 그런 했어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중요 정보나 제보가 쏟아질 리도 만무하고 네, 네. 특히 작년 4월 3일 기준으로는 네, 네. 김웅 당시 총선 후보자예요. 전직 의원도 아니고 국회 경험도 없고 네, 네. 아무런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장은 정점식 의원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네, 네. 모든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네. 일단은 법률지원단장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어떤 소위 얘기하는 정말 네. 이런 여당의 표현대로 이런 어마무시한 공작을 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숟가락을 디밀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김웅 의원은 탄핵코. 너무 아니 손절하시네요. 본인은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약간 보태면 그 너무 네네. 너무 천하람 저도 변호사님이십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게 우리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뭐 X파일 받았다 그때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X파일도 출력해가지고 하드카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검찰 조직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게이트라면 네. 아니 이걸 정말 그렇게 허술하게 항상 지금 당장 총선 열흘 남아가지고 선거운동 뛰고 있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아주 여유 있는 선거도 아니었어요. 한 2% 3% 차로 이겼거든요. 한 3몇 프로를 이겼어요. 네, 그런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한테 메신저를 이용해서 띡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걸 그냥 당에다가 그냥 토스해버리고 근데 당에 받은 사람도 그러면 과연 김웅 의원이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당에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네, 네. 조성주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허술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저는 돼요. 오히려 그게 허술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SNS로 전달했죠. 포워딩을 한 거지 텔레그램 않습니까? 이미 다 얘기됐으니까 그렇죠. 텔레그램. 텔레그램?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훨씬 허술한 게 아니라 이제 고도죠. 문서를 남기지 않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거를 이제 검사들이 많이 쓴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문서를 남기는 걸 네네. 이제 위험하다고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뭐 김웅 의원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냐 없었냐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뭐 평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후보긴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 당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걸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실 임명될 때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전에 책으로도 유명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지도가 낮은 분이었다고 문재인 보기는 정부랑 어렵다. 상관없이 한참 전부터 하셨었죠. 근데 이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손준성 검사예요. 예.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정말로 줬다면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손준성 검사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정보 정책과 이제 아니 그게 바보까지 아니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사실은 검사하다가 나가가지고 공천 받는 거는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 현직 검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이 손준성 검사는 그냥 자기 아는 사람에게 그냥 이거를 준 거예요. 아는 사람 김웅. 아는 김웅 검사에게, 동기니까요. 검사에게 자기 예. 동기 법조인으로서 아는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김웅이 그 안에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뭐 힘이 세고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라 네.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봐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그 상황에서 그냥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거나 뭔가 판단하거나 이랬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그런 판단이 쓴 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두 가지 반론을 네.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노 변호사의 말씀대로 바보라면 윗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까가 그러니까 일단 첫 손절하잖아요. 번째고 그러니까 오늘 이민석 대변인. 또 두 번째는
이게 글쎄요. 이게 그렇게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검사 생활에서 아니. 되게 바보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신 검사신데 그러면 네네. 오늘 여러 사람 보냅니다. 지금 김웅은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손준성 검사는 바보다. 여러 사람을 그냥 여기 바꿔라 자리 그러시는데. 비우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예. 그렇게 그냥 내가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그게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조성주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긴 했어요. 사실 뭐 소위 찌라시 비슷한 이제 뭐 꼭 찌라시는 아니어도 이제 이 정치가에는 정말 많은 제보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는 거잖아요. 현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무 그 충격적인 이제 내용이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고발장에 오늘 이제 전문이 공개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러니까 전문 공개됐죠. 네. 저는 사실 그걸 보고는 좀 이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사실 쓰여져 있는 내용, 허술하게 그냥 이제 아주 허술한 문서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어떤 이제 제목이랄까 뭐 전문 법률 용어 모르지만 이제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법률을. 아유, 그게 왜 무슨 허술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엄청난. 내용이 굉장히 되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디테일하죠. 디테일하다고 보이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굉장히 큰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걸 개인이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뭐 경력이 된 검사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부적으로 검찰 내 비선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내 조금이라도 그게 조직적 연계가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자, 우리 검찰 출신 네. 근데 김용남 전 의원님. 그 정도 고발장은요. 사실은 검사 생활을 몇 년 한 전직 검사 출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님은 김용남 전 의원님 충분히 쓸 수 있다. 제가 쓰면 그보다 훨씬 잘 쓰죠. 그보다 훨씬 잘 써요. 제가 써도 저 정도는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등장인물 중에 분명히 바보는 누구 하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네. 검사 출신이나 검사가 썼다면 바보는 분명히 한 요즘 명 있긴 공소장 있는데 쓰는 게 좀 달라졌어요, 내보다. 근데 관련 자료도 같이 넘겼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 근데 넘긴 게 아니라 지금 사진하고 페이스북 캡처까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당 주변에 많죠, 전직 법률가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많이 있어요. 그 그럼요. 법률 지원단 하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좀 말이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 김웅 의원도 최초의 그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자기가 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초안 잡았다. 네. 예, 예. 그 다음부터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김웅 당시 총선 후보가 썼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보도 내용이 마치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준 고발장을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접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만 근데 김용원이 또 그랬잖아요. 내가 쓴 거랑 틀리다. 예, 오늘 또 그 본인은 얘기 나왔어요. 예. 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말을 사실. 아니 근데 저기 여기 변호사가 세 분이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다 보셨죠? 네 명 고발장. 잠깐 네, 네 맞죠. 명. 네 명. 저까지 하면 네 4명이고 있잖아요. 네, 4명인데 아니 그 토론자 중에서 전 진행자니까 저만 마스크 안 썼잖아요. 네, 좀 분리해 주세요. 그 이게 뭐 그냥 시민사회 단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일반인이 쓴 거다. 적어도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검사나 법률가가 쓴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 변호사님. 저는 일반인이 그렇게 공공수사부 이렇게 가지고 딱 특정해서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변호사라도 그렇게 못 써요. 네, 이렇게 네, 네. 그 수신처를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즘 검사들 공소장 쓰는 게 옛날 우리 또 김영남 변호사님 계실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게 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소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검사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내용이 사실은 되게 그쪽 측근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많이 이제 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사실 다 이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냥 저는 일반인이 그냥 예를 들면 고발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수준은 정말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분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진짜 공안에서 좀 있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훈련된 사람들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을 사실 뭐 저한테 쓰라고 그래도 뭐
그거에 한 반 정도 이상은 쓸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어쨌든 좀 더 신빙하다 이 뉴스버스 쪽의 그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천 변호사님? 네, 저도 이거는 뭐 일반인이 쓴 건 그렇죠. 아닌 것 일반인이 같고요. 쓸 수가 없어요. 법률적인 트레이닝을 법률가들이 받은 분이 쓰신 쓴 것 거예요. 같은데. 공소장과 근데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검사가 아니면 못 쓰는 정도 수준은 결코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고발장 내용 보면 이거는 김건희 씨나 특히 뭐 가족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특히 윤석열 후보의 모를 만한. 그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를 만한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 하루 정도 열심히 앉아가지고 쓰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뉴스 네. 찾아보고 아니라 뭐하고 확신을 하면. 해서 그래요. 김건희는 무죄다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는 그거는 가족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글쎄 약간 뭐 가족이 확신이 아니더라도 과하긴 해요. 뭐 확신을 그렇다고 갖고 해서 있는 뭐- 지지자거나 네. 예를 들면 뭐 확신이 국민의힘 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아니 고발장 쓰면서 지원단이라도. 그럼 네. 긴가민다 한 대 고발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누가 쓰더라도. 그렇죠. 이 전문가의 솜씨로는 보입니까? 네. 이거 법률 트레이. 법조인이 그건 당연히 예. 법조인 쓴 거죠.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조인이 쓴 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네. 또 전혀 이런 내용은 적어도 전직 검사나 현직 검사가 쓸 내용은 아닌 좀 투박하고 이런 내용도 섞여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을 거쳐가면서 고발장이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혼자 쓴 것 같지가 않다. 아 그러면은 이거 더 굉장히 구성주의인데 또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해석의 여지가 왜냐하면- 많은 말씀인데.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은 뭐 일부 네. 그 국민의힘 일부 진영과 네. 민주당 쪽에서 약간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고발장은 4월 3일이 아니고 한 넉 달 이후에 제출이 됐잖아요. 8월 달에. 8월 달에 제출이 네, 됐잖아요. 8월 달에.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정당과 시민단체, 자칭 시민단체 아니면 사회단체 여기는 정보 교류가 꽤 있거든요. 평소에도.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의 법률 지원단 아니면 법률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하고 시민단체하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한 근데 사람이 이걸 다 썼다고. 김영남 보기는 의원님이 지금 거기 윤 캠프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는 관여한 바가 없는데 관여했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손준성 검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셨습니까? 그 아니, 캠프에서. 지금 연락하면 연락한 것 자체 갖고 그러면 좋아요. 시비 지금은 걸 안 거 아니에요, 물어봐도 민주당 초창기에 쪽에서. 아주 처음에는 그러면 네네. 왜냐하면 뉴스버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기사도 먼저 보내줬다 예,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손준성이가 여기 지금 연루되어 있고 김웅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어쨌든 나하고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손준성 내가 정말 안 했다면 손준성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했을 가능성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친하지도 않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전화했는데도 답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뭐 연락 온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나중에는 뭐 회사 사주 고발 사주 얘기해서 자기는 회사 사주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었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지금 뭔가 변명을 했잖아요. 그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 보여서 일단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초창기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터지기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 검사님한테 먼저 확인해봤는지. 아니 근데 그 매체 있잖아요. 네, 김용남 전 의원이십니다. 그 예.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토리. 줄리보도 예. 그거를 전화를 그래서 신뢰를 안 했을 것이다. 전화를 받았다가 결국엔 그 사단이 났으니. 그렇죠. 그게 계속되는 질문에 답을 네, 했다가 유도신에 넘어갔다. 뭐 그렇다고 사실은 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더라도 물어는 봤을 수 그다음부터 있잖아.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이나 그 가족분들은 그 매체는 아예 전화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실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아예. 절대 안 됩니까? 네, 그렇다. 그쪽은 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조성주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면은요. 그 하여튼간에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이슈인데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개인 입장 말고 정의당에서 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예. 그제 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오래된 진실을 기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사실 모든 정답이죠, 정당이 그게. 왜냐하면 도대체 사실관계가 뭐냐 네네. 명명백박하게 밝혀라. 그래서 만약에 뭐
만약에 지금 제기되는 게 사실인 거면 정말 심각한 거고 네네. 예를 들면 네. 그게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냐 이런 것들은 진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최재형 입장인 거죠. 후보 입장은 뭐야? 이게 국기문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확인이 제일 먼저고 아니,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두 가지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윤 후보님 본인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슈고 저희는 거니까. 대놓고 뭐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사퇴니 뭐니 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있고 그러면 근데-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과하다 지금. 거기는 지금 지지율 때문에 좀 네, 과하게 가고 계신 게 있죠 분명히. 네, 네. 근데 이제 네. 뭐 경선이니까 인지상정인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입장은 설령 몰랐었어도 예컨대 네. 설령 몰랐었어도 이거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대검의 지휘 책임. 관리 책임, 지휘 책임 정도는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사퇴까지 할 정도냐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저희도 글쎄요. 저희 진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최소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모든 거는 이거는 검찰 안에서 이게 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다음에 네. 국감 있잖아요. 네, 국감 네. 때 손준성 검사 불러야 돼요. 정말로. 국정감사.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민간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꼭 불러서 뭐 온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럴 수 손준성 없죠. 검사는 일단은 공무원이잖아요. 어쨌든 오늘 불러서 보니까 물어봐야 돼요.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손준성 검사는 손절각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사실은 그건 팩트예요. 팩트. 팩트예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님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섭섭하겠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들은 그 검찰 내에서 소위 특수통이라고 하는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 계속 그 계통을 밟아왔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손준성 검사는 저도 알아요. 제가 네네. 법무부 근무할 때 법무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주로 기획 업무를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획 그러니까 소위 기획 얘기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하네. 아니, 플래닝 영어로 하면 플래닝. 네. 그 기획하니까 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죠. 그러네요. 네, 기획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특수부 쪽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안 당시 친하다니까 총장의 강조하는 것 같아.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게 맺어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또 뭐 확인시켜준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유임 요청.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대검 유임을 요청했다. 요청해서 유임시켜줬다. 아니 본인은 안 했는데 거절했는데. 청와대 유임이 어느 되더라. 쪽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아니, 말도 안 뉘앙스로 되는 얘기를 소리. 했어. 예. 아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예. 윤석열 총장 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1년에 인사를 3번씩 했어요. 네. 막 서너 달 간격으로 원래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인사를 3번씩 하면서 윤석열하고 조금만 친하다 그러면 다 지방으로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측근이 윤석열 없어. 사단은 지금 일부는 저 지방을 전전하고 있고 네. 일부는 다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일본은 공식적으로 캠프에 가야겠지. 손준성 검사는 친윤이 아닌 것으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분류를 하셨습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대선 경선 얘기 좀 해보죠. 우선 민주당 이거 뭐 간단하게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대전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압승, 이낙연 하루 동안 낙연의 시간을 갖고 오늘 와서 네거티브 더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근데 같아요? 뭐 특별히 그래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네.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되는 게 내일 아침 해 뜰 확률과 같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얘기하셨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의심하시더라고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성남 네. FC 관련돼서 지금 3년 3개월 만에 뭐 무혐의 났다는 것도 네, 나왔죠. 네, 네. 이것도 되게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또 KBS에 계속 단독으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그 별건 수사로 그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것들. 오늘 9시에 예,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는 엄청 피해자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김영남입니다. 그럴 것 네. 같아요. KBS에서 벌써 감 잡은 모양이죠. 근데 이낙연 후보는 제가 보기에 네. 네거티브 때문에 이렇게 표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훨씬 그 전에 있어요. 이낙연 후보의 장점은 네.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게 장점이었어요. 중도 확장성.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나머지 민주당 다 그냥 비합리로 그런데 한 방에 보내시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를 하면서 네. 소위 얘기하는 극성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쪽 잃었다, 눈치 이미. 보고 그쪽이 원하는 말을 해주다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본선 경쟁력이 대단히 의문시 되니까 전략적 투표에 아주 능한 민주당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본인이 전 변호사님 네.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한 건가요? 저도 그 부분도 조금 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 네. 지금까지 네거티브만 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것 네거티브만.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아니 좋지 뭐 계속 한 방에 다들 보내시네. 역시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예. 그 저도 이거 반전의 계기가 쉽지 예, 않아요. 많은 아닌데. 왜냐하면은 예. 일단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이 이슈가 너무 많은 걸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도 보십시오.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예, 우리 시간이. 예, 그러니까 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새로운 거대 아젠다를 내기도 어렵겠지만 내더라도 주목받기 어렵고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호남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금이라도 뭐 역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제가 요새 전남 순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 때문에 집에 자주는 못 가도. 주로 서울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의 자취생 같은데. 근데 원래 아무튼 전남 신천이 고향이에요? 아니요 고향은 아니고 지금 제가 고향은 사는 대구. 데가 예, 전남 지역구는 전남 순천. 지역구가 또 그래요? 네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천 민심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반전 카드를 뭔가 대단한 걸 내놓지 않으면 여전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급 부상. 어부지기 네. 어부지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래 갑니까? 저는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주성주임. 오래 간답니다. 네, 저는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이제 역선택 논란이 있을 정도로 뭐 네네. 민주당 지지층이나 네. 지금 이쪽 지지층을 이제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 그러니까 뜨는 거는 그렇게 떴어도 이제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왔으면 아마 본인의 어떤 그걸로 추진력으로 본인 이제 컨텐츠로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아마 저는 만만치 않은 흐름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근데 네. 사실 두 당의 대선 경선 막 흥미롭긴 한데 또 홍준표 후보님 또 떠오르시고 네. 저희 정의당 경선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 저희는 저희 후보들끼리 좀- 네거티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그로도 좀 끌고 뉴스에 좀 뭐가 그래, 나와야지. 사실 그래야 좀 주목을 받는데 저희는 좀 진사적이셔가지고 다들 네 분이 네. 네거티브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내일 뭐 당에 네. 출근해서 좀 네거티브 좀 하시라고 좀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 하늘이 내나 봐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딴 데서 빵 터져버리면 소용이 네, 없어. 문칠 네거티브 기상 추진위원회 이상인 이런 것 거라고 같아요. 해야 네. 되겠네요. 예, 예. 아, 근데 자, 무야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지금-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웅 예. 의원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배우 세력? 제보자가 윤석열, 유승민을 한 번에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게 그런데 누구냐? 이제 그게 남는 게 생각해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 쪽 아니면 이제 최재형 후보 쪽인데. 아니, 최재형 하트경 쪽은 후보 왜 왠지 무시하십니까? 아니,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 최재형 후보 쪽은 왠지 그런 거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 봐도? 쪽은 어때요? 원희룡 후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몰라요. 공익 그 신고자 예, 이런 것에서 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떤 경로든 만약에 이게 드러나고 네.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홍준표 후보 쪽과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게 혹시나 드러난다면 네. 이거는 또 한 가지 큰 이벤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홍준표 조심스럽게 후보가 추측하고 그렇게 있어요. 자, 한 30초 정도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무야홍 예. 그 현상에 대해. 저보고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저는 예.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추미애 후보예요. 그걸 제일 원해요. 근데 네. 홍준표 후보가 뜨는 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일부 있어요. 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보면 네, 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2% 정도 득표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 여론조사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한 5배 이상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또 당내의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그런 문제까지 겹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기가 오는 거죠. 역선택 플러스 기회 포착. 네. 네. 뭐 자, 이 잘 정도. 극복해야죠. 뭐. 잘 극복하시기를. 예, 오늘 여러 사람을 보내주신
예, 김웅도, 손준성도 한 방에 다 그냥 보내주셨어요, 네 분이. 아이 손준성 검사는 아주 똑똑하고 착한 검사예요. 손절해 놓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자, 친한 거 여부를 친한 거요? 얘기한 거지. 친하긴 한데 손절은 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단연코 바보는 아니에요. 예, 오늘도 30분이 참 빠듯했는데요. 네 분과 지금 이제 좀 아쉬운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천하람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김천 노조 네 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인권여행 떠나봅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또 직접 스튜디오에서 못 뵈가지고. 예, 지난주에는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네.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전화로 인사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여유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주도 기행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다 못 맞춰가지고 남은 제주도 여행 잠시 정리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넘어와가지고 용산의 전쟁기념관으로 한번 예. 부지런히 한번 넘어가 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얘기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1년 내내 얘기할 수도 있어요. 4.3 얘기만 할래도 한참 있는데 예. 짧게 해야죠. 네, 네. 지난번에 그 백조일손묘 여기까지 다 못 가고 예, 끝이 예. 났어요. 그리고 예. 알뜨르 비행장 예, 예. 요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예. 백조일손묘하고 예, 예. 그 덧붙여서 알뜨르 비행장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계 예, 충원탑? 사계대 충원비, 예, 사계대 충원비. 공동묘지 이거 예. 거기가 다 거기서 거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동네 예.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기 송악산 가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좀 맛있죠. 턱 트이고 너무 풍경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송악산을 넘어서 가보면 거기가 넓은 뜰이 있는데 그게 알뜨르예요. 예, 알뜨르. 그게 알뜨르는 이제 아래 뜰이다. 아래쪽에 아랫뜰. 있는 뜰. 뭐 이게 반대로 하면 윗뜰로는 좀 위에 있는 뜰이겠죠. 네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가 이제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걸로 유명한 거기 데죠. 출진하는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다로 곧바로 쭉 활조를 타고 이제 이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이륙해갖고 실제로 거기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뭐 공격도 나가고 이제 그랬었던 출격했다고 곳이죠. 그랬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지금 19개인가의 그 경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가 썼던 그런 경락고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될 때 네. 이제 일제가 패망될 때 여기 이제 결치로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군을 맞아서 거기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키나와로 이제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참 더 끔찍한 일이 또 이제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제주도에만 그때 당시에 7만 명의 일본군이 이제 주둔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진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뭐 오키나와로 이제 저기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그만큼 힘들어졌겠죠. 네. 이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주둔해서 네. 여기 이제 그 적을 다 걷어요. 무기를 다 걷어갖고 네네. 그래서 해갖고 이제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로 알뜨르 비행장 바로 옆에 그 서달 오름이 있거든요. 서달 오름. 네, 서달 오름이니까 이렇게 푹 저 안으로 좀 움푹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일본 일제가 이제 거기 탄약고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탄약고에다가 무기들을 쌓아놓고 그걸 또 폭발시키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의 무기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체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죠. 예,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알뜨르 비행장 예, 비행기 예. 경납고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 경락고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실제 가미가제 그 특공대가 썼던 그 비행기 자체가 네. 혼자 가서 비행해갖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 연료통이 클 필요도 없고 그렇죠. 한 사람만 타고 가도 되고. 실제로 이제 뭐 연료를 갖다 돌아올 수 있는 연료는 아예 안 줬다고 그러기까지 예, 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나가서 예. 죽어라 이거는 거잖아요. 천황을 위해서. 예, 이거는 뭐 우리 그 제주도 도민들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그런 군국주의의 예. 수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연료도 없이 출격해야 됐던 일본 청년들에게도 그렇죠. 사실은 비극의 장소인 거죠. 예, 한국인들도 가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네네. 가미가제 특공대로. 예. 예. 자, 그리고 백조일손묘.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네. 그 알뜨르 비행장이 끝나갈 무렵 네. 거기 이제 밭 옆에 이렇게 이제 거대한 그 대나무로 된
그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네네. 최평곤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대나무로 이제 엄청나게 큰 거인의 모습들을 네네. 이렇게 이제 조형물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거기를 따라서 그 송악산 방향으로 쭉 가면 그 도로가 포장돼 있고 쭉 가면 그 끄트머리가 서달노름이에요. 서달오름.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학살을 당한 그런 학살터죠. 네. 예. 그래서 거기를 백조일선지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 4.3 때 네. 제주 4.3이 이제 1947년 부터 해가지고 1954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7년 네네. 넘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몇 번의 학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한국 전쟁이 나자마자 이 육지에서도 이제 그 보도연맹원들을 갖다가 쭉 소집을 해갖고 이적을 끌고 내려서 또 학살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거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서달노름에서 일어난 학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음력 7월 7일 칠성날인데 그 모슬포 경찰서 유치장에 그 보도연맹원을 가다 놓고 있다가 네. 그 7월 칠성날 새벽에 트럭에 싣고 와서 거기 서달노름 그게 네. 탄약고로 사용했던 네, 그래서 네. 움프페인 뭐 여기에다가 놓고 거기서 학살을 한 거죠. 네. 그래놓고 이제 학살을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저거를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러는 것도 막아버리고 네, 그래서 네. 몇 년 동안 그걸 수습을 못해요. 네. 그래서 1차 수습을 해갖고 만뱅디라고 하는 그런 그 묘역에다가 모시고 만뱅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게 백조일선 지묘인 거죠. 네. 거기 이제 사계리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참 그 아름다운 풍광의 그 네.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 근데 여기 서달노름에 그런 저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네. 참 또 슬픈 그런 곳이죠. 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저도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 멀리 산도 불쑥 솟은 삼방산인가요? 거기가 예, 삼방산이죠. 삼방산이 예. 멀리 예. 보이고 예. 아래는 이렇게 정말 이게 오름이 예.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학살이 있었던 끔찍한 자리.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에 모슬포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이제 트럭에 태워서 새벽에 끌려갈 때 예. 죽을 줄 안 거예요. 아 이미. 그러면서 가면서 거기다가 고무신을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당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고무신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찾은 거예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 7월 7일 새벽에 네. 이렇게 인전해서 죽었고 그걸 몇 년 동안 이제 수습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사람의 뼈가 다 엉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저거를 성인 남녀 뼈로 구분하고 다시 어린이 뼈로 구분해 가지고 묘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100명이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조상의 하나의 같은 손. 하나의 손이다. 아. 이런 뜻에서 백조일선 지묘라고 이제 한 건데요. 아, 네네. 거기 이제 백조일선 지묘에 가면 또 하나를 좀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이제 유리관 속에 네. 유리 상자 속에 네. 그 깨어진 저 추모비가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네, 저 그거 못 봤네. 그게 뭐냐면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 그 한국 전쟁 시기에 학살당했던 전국의 수많은 그 유가족들이 신원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한을 풀어달라. 풀어달라. 그런 신원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의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유가족 연합이. 네, 네.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한 건 아니지만 네. 쿠데타를 성공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족회 간부들을 구속해요. 맞아요. 국가보안법으로. 네, 그리고 그 각 전국에 있는 묘역들 어렵게 만들어서 저기 했던 그 묘역들 추모비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파묘하고 깨고 했던 그때의 추모비 그 깨진 예. 조각이 된 추모비를 그 유리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자료를 그나마 잘 보관이 돼 있어서 그 당시를 증언해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백조일선 지묘. 예, 그리고 이제 백조일선 지묘를 딱 이렇게 한 번은 가서 네. 백조일선 지묘를 이렇게 보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옆에 네. 무슨 비석이 있어요. 이게 네, 네. 뭐 붉은색으로 돼 갖고 이제 무궁화도 돼 있고 뭐 해서 뭔가 딱 봐도 보수 쪽에서 만든 네, 간에서 만든 뭐 이런 거겠거니 하고 거기 네, 가봤거든요. 네. 거기 가봤더니 거기가 사계리인데 네. 사계리 주민들의 공동묘지예요. 그 마을에. 아, 네. 그 공동묘지가 평평하게 있는데 그 네. 묘지 바로 앞에 그 추원비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추원비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전쟁에 나갔던 사계리 청년들 12명의 이름과 네. 그 사람의 이제 그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전사했던 날짜. 전사 장소 12명의 청년의 이름과 그거를 이렇게 돌에다 새겨놓은 겁니다. 네. 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주 4.3 때 이제 토벌대에 의해서 네. 죽은 사람들이 다 폭도였어요. 네, 그렇게 들렸죠.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폭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도 들어가고 네. 심지어 서북청년단에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군대에 자발적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해야지 네, 네, 폭도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네. 인천 상륙 작전 때 예. 그 해병대가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서 예. 많이 저걸 허리를 활약을 했다고 끊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거는 그런 뭐 별명까지 생겼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주력이 제주도 청년들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죽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나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또 12명이나 죽어요. 아. 참 이게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리고 충원비도 근데 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마을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서 왜 그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우리 동네 이런 동네예요. 충성하는 그러니까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 차별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또 연자제가 있으니까 네. 또 나가서 또 이게 계속 이게 뭐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차별받고 힘들게 이제 생활할 수밖에 그러셨어요. 없고 이 제주도민들이 그런 당했던 그런 억울함들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깊은 거죠. 네. 네, 누군가는 뭐 배타적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주도 분들이 육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지 것들이라죠. 예. 예, 근데 그것이 배타하려고 하는 힘을 가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차별과 순환과 학살의 역사 속에서 네. 갖게 된 어떤 의심 또는 예. 한편의 그 의구심 이런 예. 것들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예. 예. 자, 이제 제주도 여행을 예.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예, 예. 용산으로 전쟁기념관으로 그거,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한 얘기는 저 책을 보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예, 예.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예. 책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이렇게 책 펴놓고서 방송을 하는데요. 자, 인권운동가 박래군에게 제주도란. 인권의 원형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인권의 원형이 만들어진 곳이다. 네. 그 인권의 원형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 하에서 그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국가보안법 체계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만들어진 곳이 제주도다. 4.3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꽤 노력을 하면서 네. 과거에 묻혔던 우리 그 현대사 비극적인 현대사를 또 그걸 풀어내는데 또 제주도민들이 또 앞장서서 또 이제 그걸 헤쳐가는 거죠. 네. 예, 그런 곳이다. 그래서 꼭 아름다운 곳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학살 뒤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있고 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도 있고 이랬다는 것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네. 가시면. 네. 그 한 가족 안에 토벌대도 있고 국군도 있고 네. 공비도 있고 뭐 다 소위 그러니까요. 한 가족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외가가 제주라서 예. 저희 외가 안에서도 그렇죠. 예, 그 당시를 여쭤보면 저희 이미 돌아가시는데 큰 이모님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저랬습니까? 여쭤보면 그 연세가 드신 다음에도 주변을 먼저 살피셨어요. 혹시 듣는 사람이 이런 걸 살폈던 역사가 남아 있다. 자, 아이고 벌써 근데 한 1분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요? 용산으로 어떡하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용산으로 넘어가서 전쟁기념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전쟁기념관이 어떤 곳이고 왜 우리가 전쟁기념관을 살펴봐야 되는지까지만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전쟁기념관 얘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이 전쟁 아니라 기념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평화기념관이면 몰라도 네, 뭐 그렇죠. 이게 전쟁기념관이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사가 쭉 망라돼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한국 전쟁 시기에 우리 한국 전쟁이 그 남침하는 북한군 맞아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냐. 그러면서 저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국방부 바로 맞은편에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좀 보는 게 이제 얼마나 허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잘못 전시돼 있고 잘못 기록돼 있고 그러면서 잘못된 애국심, 잘못된 안보 의식을 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에서 벌어졌던 인권의 말살과 학살의 역사를 제주에서 봤다면 이제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소위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또 잘못 기억하고 있고 남북 관계를 또 얼마나 잘못 기념하고 있는지를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와서 다음 주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고 뜻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나윤선이 부른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개업 신장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